창원 외곽의 한 장례식장. 직원들은 텅 빈 빈소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가족 한 명이 안 와?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8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강진우 할아버지의 빈소에는 한 여성만 쓸쓸히 앉아 있었습니다. 50살인 그녀는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눈가는 이미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으로는 연신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강진우 할아버지는 해병대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한 표정, 곱게 뻗은 어깨,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 늠름한 모습과 지금 이 적막한 빈소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성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어요.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진우님, 장례식장이 여기 맞습니까? 복도에서 듣기 좋은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아요. 장례식장 직원의 대답 소리가 들렸죠. 빈소에서 울고 있던 여성은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갈한 해병대 정복을 입은 70대 노신사 한 분이 천천히 빈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각종 훈장들이 반짝였고 걸음걸이는 비록 느렸지만 군인다운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명, 2명, 3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해병대 정복에 별이 2개나 달려 있었고 어떤 분은 깔끔한 정장에 해병대 마크를 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인원은 10명, 10명, 100명을 넘어섰고 어느 순간 텅 비었던 빈소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여성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빈소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강진우 할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70, 80의 노병들이 허리를 곧게 펴고 경례하는 모습, 30, 40의 젊은 장교들이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 그 장면을 보며 여성의 눈시울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77의 남성이 여성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씨, 맞으시죠?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받고 왔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최경환입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진우 형님이 이렇게 쓸쓸하게 가실 줄이야. 유나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신히 그 말을 내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상기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초라한 빈소의 모습, 가족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상황, 자신이 영웅이라 생각했던 진우 형님의 마지막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나님께서 지금까지 혼자 진우 형님을 돌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형님은 가족이 없으신 건가요? 왜 마지막까지 혼자 계셨던 겁니까? 유나는 그 물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했던 강진우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이었어요. 때는 2021년 1월.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유나에게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2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남편이 믿을 수 없는 배신을 한 겁니다. 사업 실패로 얻은 빚을 떠넘기고 바람까지 피우면서 유나와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차가운 한마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 남편은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유나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 당장의 생활비.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기술도 경력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요양보호사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요양보호사 교육권에 등록했고 3개월간의 교육과정 끝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48배 나이에 처음으로 얻은 자격증을 손에 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유나의 첫 직장은 창원시 외곽에 자리한 늘봄 요양원이었습니다. 유나 씨,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줬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원장은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이라 긴장되네요. 걱정 마세요. 다들 좋은 분들이고 적응될 때까지 선배들이 많이 도와줄 거예요. 여기는 총 60분의 어르신이 계시고 요양보호사는 20명 정도 근무해요. 유나 씨는 3층을 담당하시게 될 거예요. 잠시 후 동료 요양보호사인 지혜가 유나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49의 지혜는 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유나 씨, 첫날이니까 제가 이것저것 알려드릴게요. 지혜는 3층에 계신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줬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휠체어 타시고 이정식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셔서 식사 조절이 필요해요. 각 어르신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강진우 할아버지는 좀 조심하셔야 해요. 왜요? 치매가 있으신데 가끔 발작 같은 게 있으세요. 특히 밤에 더 그러시고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하시거나 큰 소리를 지르실 때도 있어요. 전쟁 트라우마가 있으시거든요. 전쟁요? 네, 월남전에 다녀오셨대요. 저기 온다 하시면서 물건을 집어던지시기도 해요. 만약 그럴 경우엔 억지로 접근하지 마시고 저희를 불러주세요. 밤에만 심하고 나머지 시간은 괜찮으시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유나는 강진우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 모습이 유나에게는 어쩐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1층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유나는 지혜와 함께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혼자서도 식사가 가능했지만 몇 분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때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80살인 그 할아버지는 미역국을 천천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젊은 시절엔 꽤 늠름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죠.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혼자 조용히 식사하시는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분이 강진우 할아버지세요? 유나가 지혜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평상시엔 저렇게 조용하세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강진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서유나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든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곧 온화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아주 예의 바른 어투였죠. 네, 앞으로 3층 어르신들을 돌보게 되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유나라,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강진우입니다. 강진우 할아버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유나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혜가 말한 것과는 달리 굉장히 신사적이고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강진우 할아버지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도 혼자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끔 유나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셨죠. 하지만 그날 저녁 유나는 지혜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적군 발견! 유나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강진우 할아버지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쾅! 방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유나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진우 할아버지는 침대 옆에서 이불을 꽉 움켜쥔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죠.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모두 전투 준비! 베트콩이 온다? 할아버지는 유나를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괜찮아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하자 할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지 마. 강진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노인이 아니라 젊은 군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혜와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뛰어왔습니다. 유나 씨, 조심해요. 흥분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일단 거리를 둬요. 동료들은 유나를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안전해요. 적은 없어요. 유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에요.
전쟁은 아주 오래전에 끝났어요. 강진호 할아버지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서유나예요. 할아버지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유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갑자기 유나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아야! 유나가 작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래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많이 무서우시죠? 저는 이해해요.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유나를 말렸습니다. 유나 씨, 정말 위험해요. 얼른 나와요. 하지만 유나는 할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월남전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떤 기분이신지 저 잘 알아요. 월남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혼란스럽던 눈빛이 조금씩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셨어요. 유나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셨거든요. 밤에 갑자기 깨서 적이 온다고 소리치시고 어머니한테 무섭다고 눈물 흘리시기도 하고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요. 강진호 할아버지는 유나를 잡고 있던 손에서 서서히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해병대였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해요. 꼭 저희 아버지 같아서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공포에 휩싸였던 표정이 점점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또... 목소리에는 깊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유나는 할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실 때마다 어머니가 괜찮다, 이제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모습을 제가 자주 봤어요. 강진호 할아버지는 유나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아버님이 해병되셨나요? 네. 1967년에 참전하셨다고 들었어요. 1967년.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치매로 흐릿했던 의식이 갑자기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느 부대였는지 아세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짜빈동이라는 곳에서 싸우셨다는 건 기억나요? 그 순간 강진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짜빈동. 정말로 짜빈동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칠 게가 아니라 간절하게, 마치 생명줄을 잡는 것처럼요. 아버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철이에요. 서진철. 할아버지는 그 이름을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막내, 진철이!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진철이 어떻게 지내요? 잘 있어요? 건강하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유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강진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할아버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철이가 먼저 갔다고요? 강진호 할아버지는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여든 노인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유나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강진호 중사님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 그분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가족도 없었을 거다라고요. 그 말에 강진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처음 배웠을 때 강진우라는 이름이 낯익었어요. 혹시나 했는데 여기서 만나 뵙다니 정말. 진철이가 그렇게 말했나요? 네.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의 영웅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울음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그날 밤 강진우 할아버지는 유나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철이는 우리 소대 막내였어요. 정말 용감한 아이였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끝까지 버텼어요. 정말 멋진 아이였어. 착하고 의리 있고. 그런데 먼저 갔다니. 그때 강진우 할아버지가
유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라도 괜찮다면 저를 아버지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 진철이 딸이라고 하니까 유나 씨한테 더 마음이 가네요. 내가 가진 건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유나 씨를 돕겠습니다. 그 따뜻한 말에 유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마음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네요. 그 순간 둘 사이에는 혈연을 뛰어넘는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진우 할아버지와 유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매 증상이 있어도 유나만은 확실히 기억했고 유나는 할아버지에게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자주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동료들 중에는 이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나 씨, 강할아버지만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티가 났나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우 할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나에게 진우 할아버지는 어느새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강진우 씨 요양원비가 또 밀렸어요. 원장과 사무장이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번이 몇 달째죠? 석 달째예요. 가족들한테 연락해봤는데 반응이 영 좋지 않아요. 전화도 잘 안 받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에요. 그럼 어쩌지? 진우 할아버지 상황은 안타깝지만 우리도 언제까지고 내버려둘 순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달만 더 기다려보죠. 이번에도 똑같으면 그땐 어쩔 수 없고요. 유나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강진우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은 안 찾아오세요? 그러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가족? 한참 동안 말이 없던 할아버지는 기가 죽은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은 안 와. 왜요? 버렸어. 유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버렸다니요? 그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강진우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한때 용사였던 남자의 비참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는 1968년 3월, 부산항. 진우는 월남전에서 부상을 입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 씨, 부산항 부두에서 아내 은주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은주야. 강진우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리 부상 때문에 걸음이 불편했지만 1년 2개월 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이 무서웠죠. 보고 싶었어요. 은주는 진우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나도 보고 싶었어, 은주야. 진우도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창원에 작은 집을 얻어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겪은 진우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밤마다 꾸는 악몽, 갑자기 들리는 총소리,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자신. 그럴 때마다 은주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시간이 흘러 진우와 은주 사이에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현우, 서연, 준서. 두 사람은 세 남매를 바라보며 희망찬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진우의 전쟁 트라우마는 가족 관계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포위됐다. 한밤중 진우가 악몽을 꾸다 일어나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들 현우가 무서워하며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1967년 짜빈동의 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숨어. 빨리 숨어야 해. 진우가 현우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7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으아. 현우가 울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은주가 급히 달려와 현우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하지만 현우는 반복되는 아버지의 모습에 아버지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서연이와 막내 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은주는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우야, 서연아, 준서야, 이리 와서 앉아봐.
아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다녀오셨어. 그때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셨단다. 근데 왜 소리를 질러요? 딸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전쟁에서 무서운 일들을 너무 많이 보셨거든. 그래서 가끔 꿈에서 그때가 생각나는 거야. 아빠 무서워. 5살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이야. 은주는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설명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진우도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들과 자주 놀아주고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하지만 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서툰 감정 표현은 오히려 아이들과의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들었고 잦은 트라우마 증상은 계속해서 아이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진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큰 벽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진우도 IMF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대출금 갚으라고요. 은주가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여보,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은주가 남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했어. 가족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우는 절망에 빠져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병, 2병. 그렇게 매일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트라우마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심지어 그 화살이 아내인 은주에게까지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점점 더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집에서 소리 지르고 화만 내는 무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은주는 끝까지 남편을 믿었습니다. 여전히 진우를 나의 영웅이라 불러줬고 흔들림 없이 그를 믿고 응원했습니다. 진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술을 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고 이제 가정이 차츰 안정되어 갈 무렵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암 선고, 그 소식은 진우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때는 2007년 9월 창원 외곽의 한 병원 중환자실. 병상에 힘없이 누운 은주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애들하고 잘 지내요. 무슨 소리야. 당신 낳으면 우리 같이 언젠가 아이들도 당신을 이해할 거예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우리나라의 영웅이고 우리 가정의 영웅. 그것이 은주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은주야! 강진호는 텅 빈 병실에서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아내의 바람과는 달리 아버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명절에 아버지를 찾아오다가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우는 10년 넘게 혼자 쓸쓸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우의 집안에 소방관들이 들이닥쳐 그를 깨웠습니다. 집안에는 가스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진우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가스가 새고 있었어요. 정말 위험했어요. 가스레인지를 제가 켰나? 혹시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살아. 가족들은 어디 계시고요? 가족은 연락 안 돼. 병원으로 이송된 진우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치매입니다. 혼자 계시기엔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진우의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어서 모실 수 없어요.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양원에 오게 된 거야. 진우는 쓸쓸한 표정으로 요양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요양원비를 내줬어.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조차 끊겼고 내 개인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바닥이 난 모양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유나가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부 지원 같은 것도 있다는데 너무 복잡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어. 유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강진우 할아버지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도 다 늙었어. 자식들 원망은 안 해. 그런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 씨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월남전 참전용사가 이렇게 버려지는 게 말이 돼?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이 이런 대우를 받다니. 정부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유나는 다음 날부터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이 되자마자 창원시의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창원시청 사회복지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전용사 어르신 일 때문에 왔는데요. 민원실 직원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을까요? 제가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월남전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지금 요양원비를 못 내시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요양보호사고요.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으세요. 직원의 표정이 곤란해졌습니다. 그럼 가족분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요. 가족들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셔도 규정상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아니면 행정 절차 진행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국가보훈처 창원지청을 찾았습니다. 상담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 창원시청, 경남도청, 참전유공자회 등 주말마다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진호 할아버지의 다음 요양원 비용 결제일이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내가 도와드리자. 할아버지를 저렇게 그냥 둘 수는 없어. 그렇게 유나는 자신의 빠듯한 월급에서 진호 할아버지의 요양원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지만 그 방법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진호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유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 대화도 힘들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밥 먹을 시간이에요. 유나가 말해도 할아버지는 그저 멍하니 있을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거부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싫어. 먹기 싫어. 억지로 먹여도 토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연화장애가 시작됐네요. 담당 간호사가 유나에게 설명했습니다. 연화장애요? 네.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치매 말기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휠체어라도 타고 휴게실에 나오셨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유나가 말해도 진후. 할아버지는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손을 잡아들이면 약간의 반응은 보이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자 유나의 마음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라에서 주는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가 여전히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서 유나가 유튜브를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창원방송 CWN 채널의 영상 하나가 추천 목록에 떠올랐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말하는 창원시 현황과 미래 비전. 유나는 무심코 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MC가 질문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해병대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해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참전용사분들께 늘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창원에도 참전용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국가에서 제대로 된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최경환 의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라면 할아버지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유나는 즉시 인터넷으로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의원실 이메일 주소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정성스럽게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 안녕하세요. 늘봄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서유나입니다. 유튜브에서 의원님이 참전용사분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용기 내어 연락드립니다. 저희 요양원에 강진우라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해병대 중사로 월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치매로 가족들에게 버려져 혼자 계시고 요양원비도 밀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있을까요?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메일을 보내봅니다. 연락처 10 서유나 울림. 이메일을 보낸 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유나는 간절한 마음에 창원에 있는 최경환 의원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월남전 참전용사 할아버지 때문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요. 아, 그러신가요? 지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기간이라 의원님께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세요.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비서의 표정이 곤란해 보였습니다. 우선 이메일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꼭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나는 실망스러웠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던 12월에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유나에게 뛰어왔습니다. 유나 씨, 빨리 와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강진우 할아버지 상태가. 유나는 급히 할아버지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진우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유나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유나는 병원으로 가는 내내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진우 할아버지를 진찰했습니다. 흡인성 폐렴 같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연세도 많으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잠시 후 밤 11시 의사가 유나를 불렀습니다. 폐렴이 너무 심하고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편안하시게 해주세요.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오셨어요. 네,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유나는 다시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강진우 할아버지는 유나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눈을 살짝 떴습니다. 유나 씨, 할아버지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맙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할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세요. 진우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철이 만나면 안부 전해줄게. 그 말을 끝으로 강진우 할아버지는 평안한 표정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뒤 간호사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장례식장 준비하셔야 해요. 시신 안치는 하루 정도 가능합니다. 유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장례식 준비. 유나는 요양원에서 받은 연락처로 직접 가족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늘봄 요양원 서윤아라고 하는데요. 아버님께서 방금 돌아가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냉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둘째, 셋째, 다른 자식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나는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유나는 혼자서 강진우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예금을 털어 장례비를 마련했습니다. 꽃도 많이 주문하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형편으로는 그게 한계였습니다.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드려서 죄송해요, 할아버지. 유나는 텅 빈 빈소에 혼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창원 지역구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여러 일정 때문에 밀린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잠시 의자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얼마 전에 늘봄요양원에서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내용이 좀 급한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무슨 내용이지? 강진우라는 월남전 참전용사 할아버지에 대한 도움 요청 메일입니다. 최경환 의원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강진우? 그는 빠르게 이메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함에는 그동안 바쁜 업무로 인해 확인하지 못한 메일이 수백 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강진우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자 하나의 이메일이 떴습니다. 이메일을 읽어내려가는 최경환 의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금 당장 그 요양원에 가봐야겠어요. 최경환 의원은 급히 늘봄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최경환입니다. 강진우 어르신을 좀 뵙고 싶은데요. 강진우 할아버지는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어젯밤에요? 네, 폐렴으로요. 최경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어도. 그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해병대 전우회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님, 강진우 중사님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최경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혼자 쓸쓸히 계실 겁니다. 우리 해병으로서, 전우로서 국가 영웅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해드립시다. 그렇게 수많은 해병들의 등장으로 쓸쓸히 끝날 것만 같던 강진우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진우 형님이 그렇게 힘들게 사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윤아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진우 형님 곁을 지켜주셔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뒤에 서 있던 한 분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분은 윤성준 예비역 중장님이십니다. 해병대 전우회 회장님이시죠. 윤성준 회장은 77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각종 훈장들이 번쩍였고 해병대 정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이신 분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성준 회장이 윤아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계속해서 다른 분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박상민 회장님입니다. K건설을 운영하고 계시죠. 이분은 김진호 임원님, 이분은 이태석 병원장님. 한 분 한 분 소개받을 때마다 윤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두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쟁쟁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강진우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오셨다니 할아버지가 한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윤아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든 걸 맡겠습니다. 윤아님은 편안한 마음으로 형님을 보내주세요. 비용은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성준 중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우들, 형님 가시는 길 쓸쓸하지 않게 끝까지 지켜드리자. 네, 중장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 순간 텅 비었던 빈소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을씨년스럽던 공간이 갑자기 활기차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형님이 그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우리 막내들 챙겨주시느라 본인은 항상 뒷전이셨지. 맞아. 우리가 실수해도 대신 야단 맞아주시고 하나둘씩 전우들의 입에서 추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아는 처음 듣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지. 박상민 회장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이태석 병원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 윤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하고 위대한 분이셨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윤아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순간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도요? 윤성준 중장이 물었습니다. 네, 서진철이라는 이름이에요. 할아버지도 아시더라고요. 그 순간 전우들의 얼굴이 일제히 변했습니다. 서진철! 혹시 그 막내 진철이? 박상민 회장이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정말 기가 막힌 인연이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철이 딸이 형님을 마지막까지 모셨다니. 윤성준 중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야. 진철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한 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전우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윤아는 애써 분위기를 풀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강진호 중사님 얘기를 정말 자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만나서 마지막까지 함께했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아버지가 하늘에서 참 좋아하실 거예요. 전우들의 표정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할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셨다는데 혹시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몇 번 여쭤봤는데 말씀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윤성준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진우 할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진우 형님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전사이자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때는 1967년 2월 14일 밤 11시 30분 짜빈동. 갑작스러운 폭음과 함께 3소대 전방 철조망이 폭파되었습니다. 고요했던 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기다. 전원 전투 준비. 27살의 강진호 중사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삼소대를 지휘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보다는 냉철함이 있었습니다. 서진철, 엎드려! 20살의 서진철 이등병이 당황하며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중사님, 앞쪽에서 소리가. 조명탄 쏴. 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해. 강진우는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수많은 전장의 경험이 그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펑! 조명탄이 터지면서 하늘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그 순간 살아남은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럴 수가. 너무 많아. 22살의 윤성준 소위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갓 임관한 신참장교였던 그에게는 처음 보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400m 전방에 검은 개미떼처럼 적군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소위님, 당황하지 마십시오. 강진우가 윤성준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상병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제가 적들을 막겠습니다. 강진우는 에밀 게런드 소총을 들고 엎드렸습니다. 400m 거리에서 적 지휘관들을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탕, 탕, 정확한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적 지휘관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탕, 탕, 또 다른 지휘관이 쓰러졌습니다. 강진우의 신들린 적격으로 적군의 첫 번째 공격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적군은 진격을 멈추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20살 박상민 이등병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해. 강진우는 냉정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 후 적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박격포 공격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쾅쾅! 박격포탄이 기지 안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폐! 모두 엄폐해! 윤성준 소위가 외쳤습니다. 소위님, 삼소대 진지가 위험합니다. 제가 적들을 막겠습니다. 강진우는 106mm 무반동총을 가져왔습니다. 혼자서 그 무거운 무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뉴! 무반동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적의 박격포 진지 하나가 폭발했습니다. 뉴! 또 다른 진지가 폭발했습니다. 강진우는 혼자서 3개 방향에서 밀려오는 적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방향을 방어하면서도 귀신같이 정확한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중사님! 탄약이 부족합니다. 박상민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박상민이 탄약을 들고 뛰어오는 순간 적탄이 날아왔습니다. 위험해. 강진우가 박상민을 밀쳐냈습니다. 대신 그의 어깨에 총탄이 깊숙이 박혔습니다. 강진우가 신음했지만 사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사님, 괜찮아. 계속 싸워야 해. 몇 시간의 격전 끝에 탄약이 거의 떨어져 갔습니다. 중사님! 탄약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서진철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강진우는 자신의 마지막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15발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탄창이다. 15발이면 충분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적군이 50m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이제 정말 최후의 순간이었습니다. 탕! 첫 번째 적이 쓰러졌습니다. 탕! 두 번째 적이 쓰러졌습니다. 강진우의 사격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15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50m 근거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적군은 여전히 좀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탄약이 떨어지자 강진우는 야전삽과 총검을 들었습니다. 칼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강진우가 외치며 적군 3명과 맞섰습니다. 으아! 적 1명이 총검으로 찔러왔습니다. 강진우는 야전삽으로 막아냈습니다. 칭! 야전삽과 총검이 부딪히는 섬뜩한 소리가 났습니다. 강진우는 몸을 반대편으로 돌리면서 야전삽으로 적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흡! 적 1명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적이 뒤에서 공격해왔습니다. 강진우는 뒤돌아서 총검으로 막았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강진우가 외치며 적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다리에도 총상을 입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맹렬한 반격으로 적의 공격이 잠시 소강 상태가 되자 강진우는 부상병들을 확인했습니다. 서진철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진철아! 견뎌! 집에 돌아가야지. 강진우가 서진철을 업고 안전한 동굴로 이동했습니다. 중사님, 저 때문에 우리는 해병이다. 끝까지 함께 간다. 윤성준 소위도 다리에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위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강진우가 윤성준을 업고 뛰었습니다. 나라에 돌아가셔서 훌륭한 군인이 되셔야죠.
어깨와 다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강진우는 부상당한 전우 14명을 모두 안전한 동굴로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혼자 동굴 입구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새벽 7시가 넘어서야 아군 헬기 지원이 도착했습니다. 헬기다. 헬기가 왔어. 부상병들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강진우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마지막으로 보고했습니다. 부상병 13명 모두 살아있습니다. 중사님. 윤성준이 강진우를 흔들었습니다. 강진우는 헬기에서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는 해병이다. 그리고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투 결과 이 전투에서 한국군은 전사 15명, 부상 33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적군은 전사 246명, 그중에서 강진우 혼자 60명 이상을 사살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진우의 희생적인 구출로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살아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성준 중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우 형님 덕분에 저희 모두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님이 아니었다면 빈손은 숙연해졌습니다.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웅이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전우들도 모두 공감했습니다. 윤성준 중장이 말했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못해드린 거죠. 최경환 의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우 형님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요? 유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건 국회의원이자 전우로서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최경환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강진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추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오전 10시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앞마당에는 해병대 전우들이 길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관위에는 태극기와 해병대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진우 중사님을 모시고 갑니다. 윤성준 중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내 300여 명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 광경은 실로 장엄했습니다. 형님, 마지막 길 함께 갑니다. 화장장까지 가는 길은 장엄한 행렬이었습니다. 앞에는 태극기와 해병대기를 든 기수단이, 그 뒤를 수많은 전우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마지막 순간 유나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편안히 가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시면 저 대신 꼭 전해주세요. 영웅과 함께해서 영광이었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진우 할아버지의 관이 천천히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경례를 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진우 형님, 편안히 쉬십시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강진우 할아버지는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수백 명의 든든한 전우들과 함께. 시간이 흘러 2023년 1월 창원방송 뉴스 시간, 최경환 국회의원과의 신년 인터뷰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던 중 최경환 의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정말 위대한 영웅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월남전에서 14명의 전우를 구하신 강진우 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웅이 치매에 걸려 가족들에게 버려진 채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영웅에게 국가가 제대로 된 예우를 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창원방송 시청자 게시판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국가에서 뭔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음 날부터 다른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이 사연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영웅의 쓸쓸한 마지막, 가족 없이 홀로 떠난 월남전 영웅. 인터넷에서는 더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영웅을 가족이 버렸다고? 자식들은 양심도 없나? 태극무 공훈장 추서해야 한다.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연일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실태가 이 정도라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던 진우의 아들 현우는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서워서 피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던 둘째 딸 서연은 손님이 펼쳐놓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 일면에 실린 영정사진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을수록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 아들 준서는
회사 동료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준서 씨, 이거 혹시 자네 아버님 아니야? 네? 무슨 동료가 보여준 기사에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언론 보도가 계속되면서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거세졌습니다. 현우가 다니던 시애틀 한인교회에서는 이 이야기가 큰 화제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인데 현우는 교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연의 카페에도 손님들이 수곤거렸습니다. 여기 사장님 아버지가 그분이래. 정말요? 참 이해가 안 되네. 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준서의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준서 씨, 아버님이 정말 그분 맞아요? 그런데 왜? 준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 남매는 각자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국방부, 보훈처, 청와대를 오가며 강진우 중사의 공적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6개월 후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3년 7월 보훈처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진우 중사에게 태극무 공훈장을 추서하고 국가유공자 1급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상금은 2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승인되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무슨 소식이에요? 진우 형님이 태극무 공훈장을 받으시게 됐어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유나는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한 가지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보상금 문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직계가족인 자녀들이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그들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최경환은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는 진우의 자녀들에게 한 명씩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최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족들의 목소리는 한껏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태극무 공훈장을 받으시게 되었고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받으셨습니다. 정말이요? 첫째 아들 현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나왔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유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가족과 보상금 관련 얘기를 나눌 텐데 유나 씨도 꼭 함께 자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요? 저는 가족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유나 씨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꼭 함께 해주십시오. 며칠 후 최경환 의원 사무실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 남매의 얼굴에는 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두 수척해 보였고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죠. 유나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진호 할아버지의 자녀들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진우 형님의 국가보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경환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형님께서 태극무 공훈장을 추서받으시게 되었고 국가유공자 1급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보상금은 2천만 원입니다. 세 남매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만든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환은 예상과 다른 말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진우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나라로부터 올바른 대우를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형님이 이런 대우를 받고 떠나신 것은 나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 탓도 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 씨, 서연 씨, 준서 씨, 여러분들도 정말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남매는 고개를 들어 최경환 의원을 바라봤습니다. 비난이 아닌 이해의 말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언론에서 주변 사람들이 세 분에게 뭐라고 했는지 잘 압니다. 많이 상처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의 일은 가족만이 아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죠. 저 역시 언론에 섣불리 말하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만든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경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최경환은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현우 씨, 미국에서 20년간 사신 이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서연 씨,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준서 씨도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셨을 테고요. 세 남매는 자신들의 사정을 정확히 이해해주는 최경환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돌보기 어려웠던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경환의 목소리가 확신에 찼습니다. 형님도 절대로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형님은 평생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거든요. 최경환은 테이블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상금을 받을 자격은 법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유나 씨는 끝까지 진우 형님 곁을 지키고 책임지셨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족 없이 외로워하시는 형님에게 따뜻한 정을 주셨고 요양원비가 밀렸다는 소식에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요양비를 내주셨으며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홀로 장례를 책임지셨습니다. 아마 형님도 이런 유나님을 친딸처럼 여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경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따뜻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는 일어나서 모두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형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였을 겁니다. 형님이 가장 아끼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 말을 뒤로 최경환 의원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우의 자식들을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형님이 나라를 위해 싸워 얻으신 이 보상금, 그 보상금의 일부를 유나님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유나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의원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 순간 첫째 아들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원님, 일어나십시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께서 얻으신 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딸 서연이 일어나 유나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유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막내 준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정말... 유나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세 남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상금 전액을 양도하겠습니다.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최경환 의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 않습니다.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저 그동안 고생하신 유나님에게 일정 부분을 양도하시길 권한 것뿐입니다. 그게 형님께서 원하실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 선택은 가족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편하게 생각해주세요. 세 남매는 모두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 형님도 하늘에서 분명 웃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전쟁 영웅 강진우는 국가로부터 마침내 정당한 명예를 되찾았고 그가 아끼던 가족과 유나 씨도 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함께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이른 아침부터 포근한 봄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진우 중사의 묘소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묘소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묘비에는 금색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병대 중사 강진우 1940 35到2022 12 19 태극무 공훈장 추서 짜빈동 전투의 영웅 14명의 전우를 구한 용감한 전사 묘비 양옆에는 태극기와 해병대기가 봄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밭 위에는 하얀 국화꽃들이 가득 놓여 있었죠. 오전 10시가 되자 추모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유나는 묘비 앞에 국화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이어 최경환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형님, 또 왔습니다. 최경환은 묘비 앞에서 정중하게 격려했습니다. 윤성준 예비역 중장도 도착했습니다. 중사님, 1년 만이네요. 이어서 박상민 회장, 김진호 임원, 이태석 병원장 등 전우들이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강진우의 자녀들도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들 현우는 묘비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딸 서연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에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막내 준서는 자신의 아들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손자였습니다. 준호야, 인사드려. 할아버지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강준호예요. 아빠가 할아버지는 영웅이라고 했어요. 준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유나와 진호의 자녀들은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유나 씨, 반가워요. 준서 씨, 잘 지내셨어요? 유나는 준서의 아들 준호를 안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유나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오늘 같이 점심 먹어요. 이제는 정말 누가 봐도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윤성준 중장이 나서서 마지막 추모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강진우 중사님, 저희를 그리고 저희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경례 40여 명의 참석자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의 위대한 영웅을 향한 영원한 존경의 인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영웅 강진우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영웅들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